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들이 한 분씩 이슈 오도독에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증거겠죠. 오늘은 당권 출마 선언 이후에 점점 더 전투력이 배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김부겸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김부겸입니다. 예. 전투력이 향상된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가한 건 아니고요. 외부에서 뭐 그렇다는 이야기를 예. 근데 일단은 발언을 좀 많이 하시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제 예. 메시지가 뭐냐는 데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고요. 예. 제가 뭐 비교적 그동안 이제 정부에 있고 또 대구 선거를 치르느라고 이런 국민적인 이슈가 나오더라도 어지간하면 예. 그냥 발언을 삼가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당원들이 저 사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그렇지. 뭐 때문에 당대표 나온 거야?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또박또박 답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그게 일반 국민들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 언론사의 고위 간부랑 밥을 먹었는데 그 간부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부겸과 박주민이 왜 이렇게 생각보다 박빙이냐. 박주민이 지난 4년 동안 발언을 많이 했고 김부겸 전 장관께서는 별로 그렇게 발언을 안 했다. 그래서 언론 노출도가 좀 약했다. 그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최 기자님 죄송하지만 예. 박빙이라는 표현은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박빙이 아니군요. 뭐 박빙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예. 그렇지만 방금 그분이 지적하셨던 대로 예. 정치인이라는 건 역시 세상의 관심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입장과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은 이번에도 절감했습니다. 박빙은 아니고 지금 그러면 현격하게 앞서고 1, 2위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예, 뭐 그건 조금 정치를 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당 밖에서 어차피 1등은 이낙연 이 분위기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초반에는 일종의 대세론이 워낙 강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결국은 이낙연 후보님은 결국은 대선에 유력한 후보시고 예. 대선에 나갈 텐데 왜 이제 이 당권 경쟁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지 참 힘들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부터 요즘 조금 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해 현장도 지금 돌아다니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행안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예.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이 수해 복구 그 다음에 이 진행되는 상황 기후 변화 때문에 또 굉장히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1년에 연평균 이제 강우량이라는 게 약 한 1,200mm, 예. 1,300mm 그 정도인데 그저께는 뭐 하루에 한 200mm가 와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기왕에 있었던 우리들의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무너지고 깨지고 그 과정에서 조금 길을 잘못 들었던 분들이 희생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재난은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되지만 일단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각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면 수습을 빨리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가난한 희생자를 줄여야 하고요. 또 개개인들도 이 재산상의 여러 가지 아픔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오래 가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그분들을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들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 이게 이제 행정의 민첩한 대응 플러스 바로 그런 국민들의 그런 위로와 관심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그 전당대회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요. 박주민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있는데 박주민 후보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낙연 후보의 표를 좀 뺏어 가는 걸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까. 뭐 그렇게까지 우리는 박주민 후보가 근본적으로 우리 당에 조금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도 대변하고 있고요. 또 박주민 후보가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여러 가지 활약하신 것들이 또 국민들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신뢰를 받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어느 누구 지지층을 이렇게 잠식한다기보다는 분명히 확실한 자기 지지층이 있다는 건 뭐 틀림이 없고요. 김부겸 후보님의 확실한 지지층은 어떤 쪽이죠? 비교적 우리 당이 조금 외연을 확장을 해서 예. 결국 정권 재창출이나
또 문재인 정부 성공적 마무리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기대. 그러니까 당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사랑했던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김부겸의 쓰임새가 있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부겸이 당 대표가 돼야 된다는 그 이유는 외연 확장 때문입니까? 다른 또 결국은 지금 우리 당에게 주어진 제일 큰 과제는 뭔가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 정권 재창출인데 지금 최근 여러 가지 뭐 민심으로부터 우리가 적신호가 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랬을 때 사실은 다음 자기 정치적인 꿈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쭈뼛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민심과 여러 가지 그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럴 때 정말로 온몸에 흙을 뭉치더라도 이걸 가지고 당을 위해서 또 정권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전면에서 받아줄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야 또 그게 정권 재창출에 좋은 후보들을 보호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에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제일 책임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우리 당원들도 봤을 때 제가 그래도 당 생활한 지가 벌써 한 30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또 우리 당의 좋았던 역사 또 어려웠던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쓰임새가 있다. 당이 이렇게 좀 어려운 국면에 빠졌을 때는 쓰임새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많은 저를 격려해 주시는 당원들도 그런 취지에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대통령으로 어차피 나갈 거고 후보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당을 전반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음 차선은 안 나가시는 무슨 질문이 그렇게 건너뛰지 말고요. 지금 관리한다고 한다는데 지금 관리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정치적 경랑을 생각해 보면 세 차례 여러 가지 그런 고비가 있습니다. 우선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이라는 재보궐선거라는 큰 어떤 정치적인 한번 또 경쟁이 있죠. 그 다음에 내년 가을에는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쟁쟁한 이 후보들 서로 말하자면 룰을 지키면서 그게 불공정하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판에 대한 시비가 안 걸려야 되죠. 그거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우리 후보를 모시고 2022년 3월 달에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6월 달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방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느 하나 쉽지가 않은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하고 국민 사이에 민심 사이에 분명히 약간의 지금 긴장 관계가 있다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민심의 향배는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 당 지지율도 하락세고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뭐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아마 우리 총선 때 저희 당한테 압도적 1등을 만들어 주셨을 때, 일당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아마 저희들에 대해서 조금 뭔가 코로나19 방역을 잘한 것처럼 그 이후에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도 빨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간의 실망이 있었을 테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부동산,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지금 금년부터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공개 채용도 숫자도 많이 줄었죠. 일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부끄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젠더 이슈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꺼번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쏟아진 것도 가장 큰 민심으로부터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 싸늘한 대접을 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실업률, 청년 실업률 뭐 이런 거 부동산, 청년 세대, 그다음에 젠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섞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결국은 국민들은 뭔가 좀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경제 환경이 되면 실질적인 거, 내 삶에 뭔가 어떤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한 차례 지원한 거 외에는 지금 아직까지 딱 피부에 와닿는 게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지금 실천에 옮겨서 실제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를 조금 채워주려면 아직 시간이 제법 걸린단 말이죠. 예. 그런 게 우리 현실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국민들한테 좀 싸늘한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청와대 그 노영민 비서실장 뭐 반포집을 파네 안 파네 위선적인 어떤 허언이었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위선이다 내로남불이다 강남좌파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프죠. 원래 그분들이 그런 뜻이 아니었겠죠. 예를 들면 노 실장만 하더라도 청주집은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강남집은 반포인가요? 뭐 집은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이제 물론 첫 발언에서 발표에서 좀 착오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이 국민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국민들의 마음을 안 읽고 좀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믿음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자신들은 이런 문제 특히 지난 선거 때 국회의원들은 서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안 지켜? 그런 데 대한 국민적인 어떤 실망감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176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주고 그 다음에 잘하는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민심이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민심이 무섭다는 거는 저희들도 저만 해도 정치평판에 제법 오래 있었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 정치인들은 보면 늘 그런 점에서 김대중 총재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 또 우리 당의 이해찬 대표 또 그 앞에 김원기 의장 이런 분들이 보면 늘 항상 긴장하시고 이 정치인이라는 건 늘 민심이 무릎을 꿇을 각오를 해야 하고 긴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이제 저도 그런 걸 실감을 하겠습니다. 사실 180석을 줄 때는 저희들이 이제 정치적인 큰 갈래는 다 국민들이 타주셨으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약속한 대로 뚜벅뚜벅 가기만 하면 된다.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역시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그 모든 답답하고 억울한 국민들을 다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다주택자들은 주택 정치 하지 말아야 된다. 주택 정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예 국토위에도 들어오지 말아라. 또는 국토부 장관이랄지 차관이랄지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여론도 비등합니다. 근데 그게 포퓰리즘적 요소도 있어요. 매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까 말한 신뢰를 깨는 국민과 정책 당국자 사이에 신뢰를 깨는 이제 계기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를 해소하라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말하자면 그 한 개개인의 무슨 도덕적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풀고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어떤 진지한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만큼 의지를 실른다면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주변에서 정말 시비 걸릴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어떤 아픈 지적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이제 임대차 3법도 통과됐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저는 지금 국회에서 막 강행 통과했다고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만 이 부동산 3법 그 중에서 또 같이 패키지로 엮여 있는 게 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30년 만에 한 겁니다. 이거 그동안 정말이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그동안 항상 임대인에게 크게 불리하던 방향으로 항상 끝에서는 허지부지 됐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렇게까지 한 건데 자꾸 이제 일부 언론에서 마치 전세 시장에 큰 동료가 있다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목동 가졌다가 자기 전세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내보내고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없죠. 이게 결국은 전세감을 이용해서 그동안 갭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하던 데 대해서 일단 이제 관행에 종집을 찍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일시적인 혼란이 있더라도 저는 바로 안정이 된다고 보고 결국은 내 집에 사는 것이 좋지만 내 집에 못 살면 남의 집에 살더라도 내가 원할 때 좀 이사 좀 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나가야 되고 올려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올려줘야 되는 이렇게 불안하게 어떻게 살아요. 그것도 올려달라는 폭이 2년이면 억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는 게 국가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 5%도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낮은 수치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게 이제 2년마다 이제 5%가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환산율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그걸 얼마 정도까지 그 그렇죠. 기준을 정할 거냐. 그걸 뭐 지금 거론되는 게 4%인데 예. 지금 공금리가 2%도 안 되는 그럼요. 상황에서 이런 걸 따질 때 우리 사회가 점차적으로 그런 변화가 불가피한다 하더라도 제발 이게 정말 진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말인데 이 제도 자체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리고 안전자리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많이 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무슨 종부세가 폭탄이다 못 견디겠다 하는데 사실은 종부세를 낼 수 물론 그중에서 내가 1가구 1주택이고 내 집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말하자면 가격이 뛰었다고 해서 나한테 중과는 부당하다는 그런 어떤 이 호소가 있습니다. 예. 뭐 그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마 적절한 때 또 뭐 거기에 대한 무슨 그분들을 돕기 위한 정책에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서 전 국민들을 절망으로 빠뜨리는 이걸 그냥 두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쪽에 환히 많이 지으면 해결된다는데 지금까지 심지어 MB 대통령 때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약 300만 평 가까이 풀었어요. 야. 그래서 거기다 지었거든요. 예. 그런데 해결 안 됐잖아요. 예. 그 이야기인 적은 이런 뭔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전체 틀을 보고 주거 안정이라는 이런 어떤 가치를 깔지 않고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해결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공급은 결국은 이제는 제법 괜찮은 공공임대주택 옛날처럼 아주 소형 평수만 짓자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나 자산으로서 내 집은 필요 없지만 나 사는 거 하나는 좀 안정적으로 살게 해주시오. 예. 라는 어떤 그런 요구. 그 다음에 아마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 형편에 맞는 정도의 그런 크기의 어떤 주거. 예. 그 다음에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파격적 금융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대출 규제나 이런 걸 안고 사실 자기 돈을 몇 억씩 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네. 것까지를 다 엮어서 공급은 공급 정책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금으로 분명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일시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책의 신뢰로 분명히 회복을 하고 예. 그다음에 공급은 아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그러면서 아까 장기적으로는 저는 수도권으로만 몰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큰 거시적인 국가 운영의 틀이 보태져야 되겠죠. 그럼 크게 보면 행정수도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단순히 행정수도만이 아니고 예. 그건 하나의 이제 신호탄이겠죠. 예. 그렇지만 전국에서 굳이 서울에 오지 않더라도 거기서 일자리도 있고 예. 살 수 있고 또 거기서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예. 예. 거기서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주면 그렇죠. 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지 그게 요즘 몇몇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게 광역경제권 개념입니다.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쪼개놨다고 해서 그 틀 내만 고집하지 말고 예. 예를 들면 부산, 울산, 경남 예. 뭐 예를 들면 대구, 경북 예. 그다음에 뭐 광주, 전남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충청권 이런 식으로 그 틀 내에서 자신들이 경제적인 큰 형성을 해서 예. 산업도 일으키고 대학의 연구 기능도 강화하고 거기서 또 일자리도 만드는 중앙정부는 좀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역할을 하되 그 광역 경제권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 경쟁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줘야죠. 이제 그런 어떤 게 엮어지면 서울로 몰리는 이 흐름을 일정 부분 냉각시킬 수 있고 또 그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으로만 몰려드는 이 자금들이 또 다른 이제 출구를 찾겠죠. 장관님이 아마 가장 많이 당해보신 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세금,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사유재산권 나오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회주의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주장을 아직도 물론 정치나 언론 그동안의 언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설득하기가 쉽지 그런 않더라고요. 국민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마치 우리가 음.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예. 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우리 헌법은 반드시 법으로 그걸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인즉슨 예.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냥 놔두면. 이걸 예. 그런다고 몇 사람이나 몇몇 세력이 독점을 하게 되면 항상 지금까지 보면 우리 역사에서 항상 그때는 큰 일이 터지죠. 그렇습니다. 예.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터졌습니다. 일이 터지죠. 예.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 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 왔었고. 그래 사실은. 왔었고. 예. 근데 지금 그게 그 인내의 한계를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그런 관련 법을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절대로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예. 항상 공동체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음. 국가가 시장 규제도 들어올 수 있고 또 관리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두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예. 아까 이야기한 토지라든가 이런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음. 그런 유한성이라 할까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마치 그러면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이게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분들, 예. 그럼 뭐 예를 들면 싱가포르나 유럽에서 하고 있는 이런 토지주택 정책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도 우리보다도 훨씬 앞선 그렇죠.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유지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강하게 어떤 그런 일종의 뭐 계획을 한다 할까요?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는 근데 이제 176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독재를 하고 있다. 총선 이후에. 그래서 독재 이야기도 이제 독재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독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찰총장도 어떤 특정하게 지칭은 안 했습니다만 자주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예. 최 기자님 사실 독재 말이 쉬워서 독재지 예. 독재가 얼마나 정말 지긋지긋합니까? 기억 안 하세요? 정말이 어느 날 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소리를 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그렇죠. 얻어맞고 예. 또 거기서 뭐 조금 더 삐딱하다고 자기 권력이 판단하면 감옥에 집어넣고 직장에서 떨려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게 독재입니다. 예. 요즘 광화문 한복판에서 그냥 대통령한테 쌍욕을 해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데 이게 뭔 독재예요. 예. 그런 점에서 그래서 독재란 말을 함부로 쓰시지 않으시면 좋겠고 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강행 통과를 해서 그렇게 화가 난다. 그걸 오히려 왜 독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독재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왜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독재라고 이렇게 탁 낙인을 찍어서 고함을 치면 우리 국민들이 쉽게 그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함부로 이제 독재란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말라는 뜻으로 했는데 제가 또 이 말씀 한번 잘못 드렸더니 또 막 야당 의원님들이 막 저한테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뭐 항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싸움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음. 그러나 독재라는 말은 함부로 쓰시는 게 안 되다.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 그렇게 쉽게 낙인 찍지 마시라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은 굉장히 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자들 중심으로 176석이나 만들어줬으니 그냥 열심히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협치를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지역 기반을 두고 계시고 오랫동안 이런 협치에 관해서 고민을 해오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진행하시는 최 선생님, 네. 저 지금 장관 모집 잘린 지가 1년 반이 다 됐는데 아직도 예. 장관은 안 되고 이제 예. 후보라고 불러주시면 후보님. 예. 후보라고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협치를 해야죠. 그러나 예. 그 협치라는 게 아까 이야기한 일방적으로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기다려주고 소위 말해서 당신 말이 옳소라고 하는 건 저는 협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예. 왜 국민들이 21대 총선에서 이렇게 다수 여당과 소수 야당으로 명확히 구분을 해 주셨겠어요. 아마 저는 모르긴 몰라도 20대 때 양쪽이 세력은 비슷비슷하니까 사사건건이 싸우고 몸싸움하고 서로 뭐 소위 발목 잡히고 뭐 검찰에 서로 고소 고발하고 하는 거기에 아마 우리 국민들이 지긋지긋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는 그러지 말고
다수 여당을 만들어주고 소수 야당을 만들어줬으니까 각자 자기들한 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행동을 하라. 여당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 운영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확실히 책임질 일은 정확하게 하고, 또 야당은 문제 제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주어진 이 다수와 소수의 현실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라는 어떤 분명한 국민들은 갈래를 타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협치냐 하는 거는, 적어도 우리들이 뜻하는 바는 우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을 때는 소수파의 목소리를 깔아뭉개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 소수파의 목소리를 가능한 한 흡수해서 양쪽이 타협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으면 좋고, 그다음 타협이 안 될 때는 아까 이야기한 시간을 가지고 예를 들면 경과를 본다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치 기술상의 또 여의도 부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만 야당이 이렇게 다수와 소수를 정확하게 정해주신 국민의 뜻 자체를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이용을 하려거나 그러진 말하는 거죠. 이건 명확하게 국민이 결론을 내준 거고, 그걸 명확히 할 때 서로 간에 자기 주장을 하고 필요하면 협력도 하고 필요하면 합의해서 법안 처리도 하고, 이게 협치 아닐까요? 그거 없이 그냥 우리는 이번에 사실은 부동산 3법하고 임대차 3법 같은 거는 그건 무조건 야당이 협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과거 최경환 씨가 부총리 할 때 빚내서 집 사라는 그 후과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그걸 어느 정도 제어를 하고 조금씩 고쳐보자고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의회 독재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협치를 할 생각이 있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소위 여당이 막 그냥 강행 처리한다는 걸 필승계 삼아서 독재라고 낙인 찍고, 이게 또 다음 정치 구도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 충분히 할 수 있죠. 지금 그러면 주호영 대표랄지 김종인 이 통합당의 미래통합당의 리더십은 과거의 심재철, 나경원 이런 것과 어떻게 비교를 하십니까?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조금 더 그때보다는 분명히 의회 사정이라는 게 국민들이 보는 게 지금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조금 자꾸 과거처럼 우리가 고집을 세우면 여당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판단을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은 또 우리 당 대표도 지내셨으니까 여야의 그런 차이나든가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시면 조금 협조할 것, 협력할 것, 또 서로 타협해야 할 것, 또 자신들이 경쟁을 하는 정책 브랜드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 목소리를 낸다든가 이렇게 좀 갈래를 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 대표가 되시면 아무래도 주호영 대표하고는 약간 사적인 인연도 있죠. 오래된 인연이 있죠. 30년 이상 된 또 서로 세교도 있고요. 또 사실은 이번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저희 두 사람을 이렇게 검투사처럼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리는 이런 싸움을 안 붙였더라면 좀 좋았겠지만 그런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들이 가져왔던 그런 교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영 원내대표가 조금 그런 자꾸 이제 강기붕파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자기 소신대로 원내 전략도 좀 하고 또 여야가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한 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당내에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좀 정치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호영 대표가 강경파에게 끌려다니는 걸로 이제 묘사를 하셨는데, 소신은 그러면 끌려다닌다기보다도 지금 한 두어 차례 거의 막바지 합의 단계에서 예를 들면 원내 개원 협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막바지에 자꾸 이렇게 결과가 틀어진 게 있잖아요. 그게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원래는 좀 합리적인 분이었다. 원래는 합리적인 분이다. 그렇죠. 특별히 그분이 강경파처럼 대책 없는 목소리를 내고 이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2년이라고 했는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1984년에 김부겸 후보께서 경북대 앞에서 복사관계를 운영을 할 때 83년. 83년에 주호영 의원 부인이 석사학위 논문을 인쇄하러 왔어. 석사학위 논문을 이 가게에서 복사를 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 인쇄라는 게 어느 정도 양이 돼야 인쇄가 될 때니까. 그렇군요. 복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인연이 되고 네. 충분히 그러면 뭐 당대표가 되면 이렇게 뭐랄까요? 대화는 잘 통하겠습니다. 뭐 아니 조영 대표님은 음. 지금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파트너시니까 예. 원내 전략에 관한 한 두 분 다 의원의 경험도 노련하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텐데 문제는 양당의 적극적 지지자들이 자꾸 이 전국을 풀어가는 방법에서 조금 대결적인 걸 더 선호하잖아요. 선명하고 선명하고 선호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의 외풍은 당 대표들이 좀 막아줘야죠. 예. 그래야 결과물이 나오죠. 예.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 국민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할 때, 예를 들면 뭐 추경 문제도 나올 거고 뭘 할 때, 그렇죠. 이런 거에서 정치 당 대표들이 시원시원하게 뭐군 합시다. 정치는 타협과 합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거 자체가 왜 타협하고 합의합니까? 국민들이 그렇죠. 삶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예, 뭐 원내대표들이 두 분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목표 지점이 일치한다면. 근데 이제 약간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부겸 후보가 한나라당 출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내가 한나라당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예. 그 바로 1997년 대선 국면에서 예. 우리 민주당, 우리 이제 김대중 총재께서는 따로 이제 새정치 국면을 만들어 나가시고 그 남아 있는 민주당의 조순 후보님하고 예. 당시 신한국당의 이회창 후보님이 두 분이 맞다. 말하자면 네. 합당을 선언해요. 맞다, 그게 맞다. 이제 한나라당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탈당하기 전에는 다 한나라당 창당 멤버가 된 거예요. 이른바 이제 기업이 어느 날 다니던 회사가 M&A가 된 거죠. M&A 당해버린 거네. 예. 당 대통령 거기 회사원이었는데 M&A 당해버린 거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예, 그 당에서 제가 전 국회의원을 달았죠. 경기도 군포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국회의원이 되고 한 3년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5년간 거기 한나라당 창당 멤버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자꾸 저보고 한나라당 갔다 와서 사람이 자꾸 저렇게 온유하다. 뭐 그렇게 비판하시는데 아마 예. 그 지금 정치권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들이 그런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 뒤에 정치권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있다가 결국 이제 2003년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하자라고 당내 토론을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남북 관계를 푸실 때 예. 그 당시 현대그룹이 그게 아마 대북 송금에 관여를 하게 되죠. 예. 그 대북 송금 특검을 하자 그래서 이건 남북 관계를 풀어가고 현대그룹의 대북 사업 독점권으로 아마 간 건데 그걸 왜 다시 특검을 해서 남북 관계를 오히려 냉각시키냐 하고 제가 반대를 했는데 당시 기권 여당 의원들은 다 퇴장을 하셨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다수당인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뭐 몇몇 무소속이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권한 분들은 들어 있었는데 제가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동료 의원들 특히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김부결 의원, 김정일이한테 감사 전화 받았지 이렇게 놀리시고 이러면서 사실은 결국은 이제 왕따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03년에 저희들이 이제 이우재 선생, 이부영 의원님, 김영춘 지금 국회 사무총장이죠. 김영춘 의원님, 안영근 의원님 저 이렇게 5명이 결국은 탈당을 했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뭐 당시 그래도 뭐 저희들이 그렇게 그게 손가락질 받은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죠. 독수리 오형제라고 예. 불려주지 않았습니까? 예. 네, 지금은 이제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은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님과 저 두 사람이 이제 있고 나머지 세 분은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뭐 다른 분야로 영역을 바꾸었습니다만 예. 그런 이제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그걸 계속 참 이렇게 혼을 내시는데 참 이것 때문에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에 오서도 많이 제가 힘들었죠. 예. 양쪽 그 한 2번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당의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자층이 어떤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협의나 타협, 토론, 합의가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그렇게 다릅니까?
보시기에? 아니 이제 뭐 정책의 목표 결국 이제 국민들 삶을 더 개선해야 되겠다든가 예.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 어떻게든 사회적인 복지 체계라든가 부조를 통해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정책의 목표가 뭐가 크게 틀리겠어요. 다만 결국 양당의 차이는 한반도 평화나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할 때 보면 거기는 이제 확실히 이제 확실한 차이가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동산 등 아까 이야기한 국가가 시장에 관여하는 정도를 어떻게 볼 건가 할 때 예. 우리 민주당은 확실히 이것은 국민의 삶을 우선 가치에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분들은 어떤 시장과 이 자본주의의 가치 질서 이걸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죠. 예.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당의 극렬 지지층들께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원내에서는 사실은 원내대표를 뽑아서 상당한 정도 재량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주로 입법이고 예산이니까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예. 그분들한테 그거예요. 한번 예. 협상도 해보고 결과물을 내라고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조건 우리 것만 옳으니 관철하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의회가 돌아가질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지난번처럼 좀 계속 20대처럼 계속 몸싸움하고 이런 모양을 보인단 말이죠. 지금 사실은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재앙이 왔고 예. 또 이번에 지금 긴 이 장맛비를 보면 결국은 이게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게 이제는 우리가 실감 못하던 옛날 남의 이야기 아니거든요. 일상적인 게 일상적인 게 돼버렸어요. 되어버렸잖아요. 이 과정에서 어이없는 국민들의 희생도 막 따르고요. 이제는 이게 모두 우리의 문제지 이제는 무슨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이 정치권 전체가 협력을 해서 해야 될 과제들이 지금 제법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동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협력을 해서 결과물을 내고 또 필요하면 집행부인 행정부를 그런 것들은 도와줘야죠. 이런 거 예. 하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 뭐 그런 거죠. 최근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상이 경악스럽다. 이거는 잘 안 쓰시는 표현인데. 예. 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셨어요? 뭐 그건 아니고요. 예. 아마 그분이 이제 언론인 출신이니까 그렇겠지만 사실상 법안의 핵심 요지는 뭡니까?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의혹 제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자. 그러면 보도의 형식을 띈 거는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거는 말하자면 심의를 하지 말자. 심의를 하지 말자는 건데 그거는 너무 무책임하죠. 그냥 모든 주장을 아무렇게나 하자. 어머니께나라고 네. 확대 해석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표현을 뭐 예. 그러니까 그분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이유가 예.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죠? 의회 내에. 예.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이런 부분들은 사고 자체가 자칫하다가는 엄청난 오히려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큰 혼란을 밟을 수 있다라는데 그 표현을 제가 보니까 경악스럽다고 써가지고 지금 뭐 또 반박을 받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하여튼 이 문제는 분명히 책임이 따르잖아요. 예. 그게 그렇죠. 보도가 됐든 뭐든 예. 간에 자기 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원래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인터넷 실명제까지도 검토했던 거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을 못 내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아까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무한정 한 개인을 말하자면 거의 턴다는 걸 넘어서서 사실은 그냥 짓밟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꽤 있었죠. 꽤 있었죠.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최근에 보면 이제 조국정 장관 것도 보면 상당 부분이 그 사실은 허위였던 것들도 꽤 뭐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예. 아니 뭐냐 일부 뭐 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로 적시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분노를 해가지고 그러는 건 예. 아니었다는 예. 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나중에 그 피해 당사자는 어떻게 그걸 말하자면 복구가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복구가 안 되죠. 우리 사회에서 전부 예. 돌팔매를 던져서 사람을 예. 막 그냥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혹시 야당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런 뭐 생각을 넣겠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이제 이 법안이 아직까지 뭐 토론 과정도 있고 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뭐 예. 저는 그런 정도 합리적인
어떤 결론이 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저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해놓은 거죠.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이 독재 발언을 해서 뭐 서른, 김두관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정치적 발언이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윤 총장은 예.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일하는 고위공직자가 예. 야권 대통령 후보로 자꾸 오르락내린단 말이죠. 지금 3위예요. 예. 이거는 야권에서는 1위.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정상적인 사정이 아니니까 예. 그만큼 발언이나 행동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어떤 분야를 책임지라고 임명된 공직자잖아요. 예.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국정 운영의 방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충실히 해야죠. 예.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표현해서 이래 오해받을 일을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은 딱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검찰 개혁을 막 추진하고 있는데 야당과 검찰 내부,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부 때문에 막히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여권이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다. 어떻게? 너무 확대 해석할 게 없는 게요. 지금 요 과정 자체가 그동안 검찰이 누리던 무소불위의 권력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하나 특권을 내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또박 법에 따라서 딱 지휘를 하니까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따라오잖아요. 예. 그 이야기인즉슨 그동안 법이라든가 혹은 뭐 정부의 어떤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서 검찰이 너무 많은 것을 누려왔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검찰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검찰이 과거와 달리 이제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도 누가 뭐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어요. 또 예. 감독하는 기관도 없던 네. 그게 뭐예요? 이제는 공직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걸 통해서 예. 국민이 한 번 더 감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그걸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반대하고 저항한다고 해서 그게 예. 안 되고 이럴 상황은 이미 아닌 거죠. 제가 이렇게 쭉 입장이나 주장을 쭉 들어보니까요. 김부겸 후보나 박주민 후보나 이렇게 두 분이 별로 그렇게 입장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박주민 후보는 굉장히 개혁적으로 이렇게 보이시고 김부겸 후보는 상대적으로 온화하게 보이시고 이게 뭐 아무래도 예. 이제 사회적 경험자겠죠. 박주민 후보는 예. 이제 40대 예. 아직도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목소리에 어떤 그 싱싱함이 실려 있고 예. 저만 해도 이제 많이 세파에 시달려서 아무래도 또 상대편을 배려한다는 게 몸에 어느 정도 이겠죠. 제가 언어의 습성 때문에 벌써 저만 해도 정치권에 온 지가 한 30년 됐기 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역시 아무래도 이제 우리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대구에서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시원한 맛이 좀 부족했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낙연 후보께 지금 뭐 1, 2위를 서로 다투시는 걸로 자체 판세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서 꼭 드리고 싶은 질문 아니면 이것은 내가 그래도 이낙연 후보님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조심스럽지만 이낙연 당대표 되시면 이낙연 대통령 되는데 오히려 방해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정치적인 다음 행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을 위해서 온몸을 던질 예. 온갖 험한 일을 다 감당할 저 김부겸한테 차라리 맡겨두시고 대선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당대표가 되시면 어떻게 미래통합당과 협치를 하고 또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또 지켜나가실 건지 그것도 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대로 명확하게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들이 21대 국회에서 이렇게 명확한 다수와 소수를 갈라준 예. 이 국민들의 마음은 현실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뭐 협치도 가능하고 예. 대화 타협도 가능한데 예. 그거 자체를 부정하시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빚어진 이 경제 위기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함께 극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 위기 이후에는 과거와 같은 경제가 아니라 신산업에 기초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경제를 만들자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방향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려면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사회가 앞으로 어찌 보면 문명적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 예. 그래 여기에서 이제 과거 같은 그런 정쟁에서 매몰되지 말자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양쪽이 대화하고 협치할 기반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고 계시는 김부겸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이번 주는 내일도 방송이 있습니다. 밤 10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